그날 밤 며느리 서지수는 시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미친 듯이 지저대는 검은개 까미의 울음소리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었음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저 밤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에 소름이 돋을 뿐이었다. 밤은 깊었고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마을 끝자락 대나무 숲 뒤에 웅크린 낡은 기와집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멀리 논두렁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만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소음인 듯했다. 지수는 작은 부엌, 이제는 온기가 거의 사라진 연탄 하궁이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집에서 20km 떨어진 남양주의 의류 디자인 하청 공장에서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 끓인 늦은 저녁 겸 야식인 라면 그릇을 방금 비운 참이었다. 그때였다. 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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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컹. 집 뒤편에서 터져 나온 요란한 게 짖는 소리에 지수는 소스라치게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놓치고 말았다. 소리는 뒤뜰 돌아가신 지 채 2달도 되지 않은 시아버지 박진철의 묘가 있는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컹, 컹컹, 으르렁, 컹. 마치 무언가에 격분한 듯한 쉴 새 없이 몰아치는 날카로운 소리였다.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지수는 급히 낡은 카디건을 걸치고 손전등을 쥔 채 밖으로 달려나갔다. 시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자식처럼 키우던 검은 개까미가 뒤뜰 아직 흙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새 무덤 앞에 서 있었다. 녀석은 미친 듯이 앞발로 흙을 파헤치며 짖는 것인지 우는 것인지 모를 기괴한 소리를 토해내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비명 같기도 했다. 까미야, 조용히 해. 이 밤중에 무슨 짓이야. 지수가 소리쳤지만 까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잠시 고개를 돌려 시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지수를 쏘아보더니 다시 무덤 쪽으로 고개를 돌려 봉분 아랫자락을 향해 맹렬하게 지저대기 시작했다. 그 순간 지수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스산한 밤바람이 등줄기를 훑고 지나갔다. 마당 구석의 감나무 잎사귀들이 무언가 속삭이듯 사각거리며 흔들렸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심장을 옥죄었다. 시아버지 박진철이 세상을 떠났을 때 모든 것이 너무나 갑작스러웠다. 병원에서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했다. 하지만 동네 어르신들은 모두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뒷산 약수터까지 운동을 다녀올 만큼 정정하셨다는 것이다. 지수는 무덤 앞에 쪼그려 앉아 까미를 달래려 했다. 하지만 까미를 만지려던 손이 무덤 앞 흙에 닿는 순간 그녀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흙이 아직 따뜻했다. 설마 이 아래에 무언가 있는 건가? 그 생각은 차가운 밤바람보다 더 날카롭게 지수의 온몸을 꿰뚫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무덤 앞에 주저앉은 채 여전히 미지근한 온기가 남은 흙더미에 손을 얹고 있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머릿속에서는 대답 없는 질문들이 메아리 쳤다. 왜 흙이 아직 식지 않았지? 장례를 치르고 봉분까지 만든 지 한 달이 넘었는데 누가 와서 파헤치기라도 했나? 아니면 까미가 흙 밑에서 무언가 이상한 낌새라도 맡은 걸까? 까미는 여전히 짖기를 멈추지 않았다. 녀석은 광적으로 흙을 파헤쳤다. 봉분 위를 얇게 덮고 있던 시멘트가 발톱에 긁혀 떨어져 나갔다. 바로 그때 지수는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축축한 흙더미 아래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손전등을 가까이 비췄다. 작고 둥근 은빛 물체였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다. 남성용 은반지였다. 반지 안쪽에는 P, J, 실 아는 세 글자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다. 지수는 숨을 멈췄다. 박진철, 시아버지의 이니셜이었다. 그가 늘 오른손 약지에 끼고 다니던 반지였다. 입관식 날, 지수는 분명히 시아버지가 반지를 끼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유품으로 간직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 김혜숙 여사가 막아섰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냥 아버님 따라가게 둬.
산 사람이 망자의 물건을 갖는 건 좋지 않아. 그런데 어째서 그 반지가 지금 이렇게 얕은 흙 속에서 나온 것일까? 지수는 반지를 뒤집어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반지 안쪽 홈에 희미하게 말라붙은 핏자국이 보였다. 그 순간 지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가슴을 찢고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당은 여전히 고요했고 달빛만이 처마 끝에 위태롭게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일고 있었다. 어쩌면 시아버지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게 아닐지도 모른다. 문득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뇌리를 스쳤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밤, 시어머니는 아무도 안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섰다. 화장실에서 넘어져 세면대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했다. 하지만 그때 안방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안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을 때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은 바로 지수 자신이었다. 지수는 다시 손안의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피 묻은 반지, 식지 않은 흙, 그리고 끊임없이 지저대는 까미. 바로 그때 까미가 길게 끙 하고 울부짖더니 무덤 앞에 픽 쓰러졌다. 머리는 지수가 나온 집 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저승에서 들려오는 한 맺힌 절규처럼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지수는 덜리는 손으로 반지를 주머니에 쑤셔 넣고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 모든 것을 다시 확인해야 했다. 병원 진료 기록, 사망 진단서, 그날 당직이었던 간호사의 증언까지.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쳐선 안 됐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다시 물어봐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절대적인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지수는 깨달았다. 만약 자신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이 집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바로 자신과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시어머니일 테니까. 그날 밤 지수는 든눈으로 밤을 새웠다. 자신의 방, 낡은 장판 위에서 웅크린 채 외투 주머니 속 은반지를 꽉 쥐고 있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미지근했던 흙의 감촉과 말라붙은 핏자국이 아른거렸다. 까미는 방문 앞에서 웅크리고 누워 마침 무언가 말하고 싶다는 듯 간간히 낑낑거렸다. 새벽 4시, 아직 동이 트기 전 지수는 소리 없이 방을 나섰다. 옆방에서는 시어머니의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이 잠시나마 안전을 보장해주는 신호인 듯했다. 지수는 살금살금 시아버지의 방으로 향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줄곧 잠겨있던 방이었다. 시어머니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그 방에만 들어가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이 영혼이 머물고 있는 곳이라며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어젯밤 부엌에 낡은 찬장 서랍을 뒤지던 지수는 오래된 양념통들 사이에 숨겨진 꽃무늬 천 주머니에 쌓인 열쇠를 찾아냈다. 지수는 열쇠를 손에 쥐고 심호흡을 한 뒤 자물쇠에 꽂아 돌렸다. 철컥.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기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쾌쾌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향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방은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와 똑같았다. 벽에 붙여놓은 대나무 평상, 작은 책장, 균열이 간 청자 찻잔 세트. 모든 것 위에 먼지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 지수를 불안하게 만드는 기운이 방 안에 감돌았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침대 쪽으로 걸어갔다. 돌아가시기 전 시아버지가 넋두리처럼 했던 말이 떠올랐다. 감히 저놈이 누군가의 무덤 앞에서 계속 지저대면 그건 그 사람이 편히 잠들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직 하지 못한 말이 남았다는 뜻이란다. 지수는 무릎을 꿇고 손전등으로 평상 밑을 비췄다. 낡고 해진 돗자리 밑으로 길이 40cm 정도 되어 보이는 작은 목함이 보였다. 낡은 삼백끈으로 묶여 있었다. 목함에는 연곡과 희미한 한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덜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냈다.
생각보다 묵직했다. 손에 닿는 순간 방 안에 바람 한 점 없는데도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뚜껑 틈새로 비릿한 냄새가 새어나왔다. 지수는 삼백끈을 풀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었다. 첫째, 누렇게 변색된 낡은 수첩. 둘째, 젓갈색 액체가 담긴 작은 유리병. 셋째, 흑백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아주 젊은 시절의 시아버지가 한 여성과 나란히 서 있었다.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지수의 심장이 쿵, 쿵,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수첩을 펼쳤다. 시아버지의 떨리는 필체였지만 내용은 분명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지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만약 내가 갑작스럽게 죽는다면 나를 죽인 사람은 내 아내 김혜숙일 것이다. 진실을 밝힐 용기가 있는 자를 위해 이곳에 모든 것을 남긴다. 쌀쌀한 새벽 공기에도 지수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녀는 다음 장을 넘겼다. 수첩에는 사진 속 여성과의 첫사랑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시아버지가 깊이 사랑했지만 시어머니 집안의 강요로 억지로 헤어져야 했던 여자. 훗날 그녀와 재회했을 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집안과 관련된 옆 동네에서 벌어졌던 오래된 실종 사건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경찰도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이었다. 시아버지는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하려 했지만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썼다. 그리고 그 피 묻은 은반지. 그것은 시아버지가 여전히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게 될까 두려워 몰래 숨겨두려 했던 바로 그 물건이었다. 지수는 수첩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평생을 침묵과 인내 속에서 살아온 늙은 사내가 결국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단 말인가.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딸깍하는 가벼운 소리가 들렸다. 지수가 획 돌아보자 문지방에 시어머니 김혜숙이 서 있었다. 무표정한 얼굴, 강철처럼 차가운 목소리. 내가 아무도 이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지금 뭐 하는 게냐, 너. 김혜숙은 낡은 갈색 스웨터를 걸친 강마른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희미한 손전등 불빛 아래 그 눈은 황혼역의 늙은 시어머니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시자의 눈, 수많은 어두운 비밀을 거쳐온 자의 눈빛이었다. 그녀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등 뒤의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닫혔다. 지수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신호처럼. 그 안에서 뭘 읽었지? 시어머니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지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수첩을 등 뒤로 감췄다. 아버님, 낡은 물건들이 좀 있길래 어디서 어린애 같은 거짓말을. 그 상자, 내가 오래전에 숨겨둔 거다. 네가 나보다 똑똑한 줄 아느냐. 김혜숙은 지수의 손에 들린 아직 흙이 묻은 반지를 보면 눈을 가늘게 떴다. 무덤도 파헤친 모양이구나. 목소리가 나직하게 가라앉았다. 그 반지는 내 아비와 함께 깊이 묻혔어야 해. 누가 내게 그걸 만지라고 허락했지? 지수는 뒷걸음질 쳤다. 목소리는 덜렸지만 강한 척 애썼다. 아버님, 평범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죠? 심근경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혜숙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올라갔다. 온기라고는 조금도 없는 사늘한 미소였다. 내가 5년 동안 너를 거두고 이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줬다. 그런데 감히 나를 배신해. 아버님이 수첩에 쓰신 게 사실이라면 배신한 건 제가 아니에요. 지수가 받아쳤다. 김혜숙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낡은 장롱으로 다가가 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두툼한 돈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탁 내던졌다. 이 안에 5억이다. 이걸 줄 테니 입 다물어. 너는 아무것도 읽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지 않은 거야. 그 수첩도 반지도 잊어버려. 지수는 그 돈 봉투를 더러운 물건 보듯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돈은 필요 없어요.
저는 아버님이 정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김혜숙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경련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지었다. 이번에는 거의 악의에 찬 조소였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이지. 그녀는 지수에게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다. 내가 계속 과거를 들쑤시고 다닌다면 이 집에서 내가 안전할 것 같으냐. 지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등 뒤로 식은 담이 흘렀다. 그 말에 담긴 명백한 협박을 이해하지 못할 리 없었다. 김혜숙은 부드럽게 지수의 손에 들린 수첩을 빼앗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창밖에서 까미의 우렁찬 짖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소리에 김혜숙이 잠시 흠칫하는 사이 갑자기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창문 유리가 깨졌다. 까미가 검은 그림자처럼 방 안으로 뛰어들어 지수와 김혜숙 사이를 가로막았다. 녀석은 으르렁거리며 온몸에 털을 곤두세웠다. 마치 눈앞의 적을 알아보았다는 듯이 김혜숙이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다. 이 미친 개가 썩 꺼져. 하지만 가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녀석은 고개를 돌려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 동그란 눈이 지켜주겠다는 듯 반짝였다. 지수는 수첩을 꽉 쥐고 소리쳤다. 이 집에서 나갈 거예요. 이 증거들을 가지고 나갈 거라고요. 그리고 만약 정말 아버님이 해코지 당한 거라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어요. 김혜숙이 악을 썼다. 내가 이 대문 밖으로 한 발짝이라도 나가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다. 하지만 지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방을 뛰쳐나갔고 까미가 그 뒤를 바싹 따랐다. 수첩을 가슴에 품은 채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지수는 까미를 안고 낡은 오토바이에 올랐다. 한 손으로는 시아버지의 수첩이 든 가방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이른 새벽에 안개비가 내려앉아 시골길은 음산하고 스산했다. 택시를 부를 수도, 버스를 탈 수도 없었다. 시어머니가 눈치채고 사람을 붙일까 두려웠다. 목적지는 마을 끝, 붉은 기와집이었다. 시아버지 박진철의 평생지기이자 지수가 시아버지로부터 유일하게 절대적인 존경심을 담아 이름을 들었던 최강식 전직 형사의 집이었다. 아침 6시쯤 지수는 그의 집 대문 앞에 섰다. 까미는 여전히 그녀의 발치에 바싹 붙어 마치 위험을 감지하는 경호원처럼 주위를 끊임없이 살폈다. 낡은 나무 대문이 열리고 칠수는 넘어 보이는 노인이 걸어 나왔다. 백발의 머리, 흐릿하지만 여전히 총기가 서려 있는 눈빛이었다. 자네가 민준이 처아니던가? 박 서기장 며느리 말일세.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네, 어르신. 저는 서지수라고 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최강식. 동네에서 최반장으로 불리는 그는 더 묻지 않고 조용히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다. 깔끔하게 정돈된 집안 벽에는 낡은 표창장과 훈장들이 가득했다. 그가 한때 군내 강력계 팀장이었음을 보여주는 흔적들이었다. 차를 내어준 후 그는 지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오늘 아침 자네 시어미한테서 전화가 왔었네. 자네가 정신이 나가서 아비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고 하더군. 하지만 난 믿지 않았지. 지수는 수첩과 은반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가미가 무덤에서 짓던 일부터 평상 밑에서 발견한 목함, 그리고 시어머니의 협박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수첩의 첫 문장을 읽어 내려가는 최 반장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만약 내가 갑작스럽게 죽는다면 나를 죽인 사람은 내 아내 김혜숙일 것이다. 진철이 이놈 평생을 나한테 이런 비밀을 숨기고 살았단 말인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에서 자물쇠가 달린 낡은 서류함을 꺼냈다. 그리고 가장자리가 붉은색으로 덧칠된 종결 처리된 옛날 사건 파일을 꺼내 지수에게 보여주었다. 이건 1991년도 사건 파일이야.
이수련이라는 유치원 교사 실종 사건. 그녀는 한때 자네 시아버지와 약혼한 사이였지. 그러다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그때 진철이는 완전히 무너져서 교직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와 은둔하다시피 살았지. 지수가 속삭였다. 그럼 그 사진 속 여인이 이수련 씨군요. 맞아. 난 누군가 그녀를 해쳤을 거라고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어.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이 수첩 안에 있는 게로군. 최 반장은 수첩 다음 장을 넘겼다. 지수가 어젯밤 미처 자세히 읽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나는 그날 밤 해숙이 수련을 만나는 것을 보았다. 두 사람은 크게 다투었고 나는 독독히 들었다. 내가 계속 진철이 옆에 얼쩡거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만들어주지. 일주일 뒤 수련은 실종되었다. 나는 의심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들렀던 우리 집 뒷산에서 피 묻은 반지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지수는 손을 움켜쥐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시어머니가 입막음을 위해 시아버님까지. 최 반장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이윽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재수사가 필요하네. 하지만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내려면 자네가 정말 침착해야 해. 자네가 나와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여자가 알게 해서는 안 되네. 내가 이 반지와 핏자국 샘플을 도청 과학수사연구소에 있는 내 예두배에게 보내 감식을 의뢰하겠네. 만약 사람의 피가 맞고 수련의 실종 기록과 연관성이 나온다면 우린 첫 번째 증거를 확보하는 셈이야.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다. 그녀가 떠나기 전 최 반장은 낡은 사진 한 장을 더 건넸다.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시아버지 박진철, 최 반장, 그리고 또 한 사람. 얼굴은 시어머니와 닮았지만 머리가 짧고 눈빛이 전혀 다른 여자였다. 자네는 알아야 하네. 자네 시어머니는 자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과거에 한 정신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었지. 그 병원에서는 수많은 의문의 실종 사건이 있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수사된 적이 없어. 어르신 말씀은 최 반장은 지수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만약 내 짐작이 맞다면 희생자는 자네 시아버지와 이수련 씨뿐만이 아닐 걸세. 자네가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야. 마당에서 다시 까미의 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최 반장과의 충격적인 만남 이후 지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까미는 여전히 그녀 곁을 지켰지만 집에 돌아온 후부터 녀석의 행동이 이상해졌다. 더는 시끄럽게 짖지 않고 집 현관 마루 끝에 엎드려 수년 동안 굳게 잠겨있던 낡은 창고 근처 오래된 유자나무가 있는 정원 구석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지수는 방 안에 앉아 손가락으로 빈자리를 만지작거렸다. 피 묻은 반지는 최 반장이 감식을 위해 가져갔다. 그녀는 최 반장이 준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시어머니와 기묘하게 닮은 여자. 만약 저 사람이 정말 시어머니라면 과거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밤 11시경 온 집안이 잠들었을 때 지수는 가미가 낑낑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녀석은 창문을 긁다가 창고 쪽으로 달려갔다. 지수는 비옷을 걸치고 손전등을 든 채 조용히 마당으로 나섰다. 철컥. 창고 문 자물쇠는 마치 누군가 최근에 열었던 것처럼 쉽게 열렸다. 밤바람이 불어와 등골이 오싹했다. 축축한 시멘트와 썩은 나무에서 나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까미가 안에서 으르렁거렸다. 낡은 비료 포대들 너머로 지하실로 이어지는 작은 문이 있었다. 지수는 한 번도 그 존재를 알지 못했던 곳이었다. 그녀는 어둡고 낡은 시멘트 계단 아래로 손전등을 비췄다. 그 아래에 무언가 기다리고 있었다. 뚝, 뚝,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수는 마른 침을 삼키고 용기를 내어 계단을 내려왔다. 까미가 바싹 뒤따랐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숨이 막혔다. 손전등 불빛이 사방을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불빛이 한 곳에 멈췄다. 칼로 새긴 듯한 글씨가 적힌 낡은 나무판. 특별치료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그 바로 아래에는 녹슨 쇠 침대가 놓여 있었고 그 위는 낡은 담요로 덮여 있었다. 하지만 지수를 거의 쓰러질 뻔하게 만든 것은 벽에 박혀 있는 사진이었다. 최 반장이 보여준 옛날 사진 속의 그 여자, 이수련이었다. 사진은 못으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물에 젖어 많은 부분이 번졌지만 몇몇 구절은 읽을 수 있는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그들은 내가 미쳤다고 말한다. 그들은 나를 이곳에 가두었다. 밖에서 진철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만 나는 그를 부를 수 없다. 그 여자가 내게 무언가 주사를 놓았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할 수가 없다. 지수는 아연실색했다. 이 일기장은 이수련의 것이었다. 시어머니가 그녀를 이곳에 가두었던 것이다. 침대 옆에는 사람을 가두는 철창처럼 보이는 큰 쇠틀이 있었고 그 안에는 긴 머리카락 벼볼과 찢어진 셔츠 조각이 뒹굴고 있었다. 그녀는 뒷걸음질 쳤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수십 년 전 실종된 그 여인은 떠난 것이 아니었다. 바로 이곳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갑자기 지하실 입구 위쪽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수양 어디 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지수는 기겁하며 황급히 손전등을 끄고 까미의 입을 막았다. 어둠 속 시어머니가 창고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전등을 든 채 사방을 샅샅이 비추고 있었다. 내가 모를 줄 알고 진철이가 남긴 건 다 소용없어. 이미 전부 태워버렸으니까. 하지만 저게는 살려둬선 안 되겠군. 어둠 속에서 까미가 으르렁거렸다. 지수는 숨을 죽였다. 시어머니가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왔다. 슬리퍼 끄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지수는 도망칠 곳을 찾았지만 이곳은 출구 없는 밀실이었다. 바로 그때 가미가 달려들었다. 시어머니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지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위로 달려가 그녀를 밀어 넘어뜨린 뒤 지하실 문을 닫고 밖에서 걸쇠를 걸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머릿속에서는 최 반장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침착해야 해. 증거는 곧 나올 걸세. 지수는 일기장과 사진을 챙겨 뒷문으로 달려나갔다. 시어머니는 갇혔지만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오늘 밤 안으로 최 반장을 만나야 했다. 지수는 밤길을 오토바이로 질주했다. 사진과 낡은 일기장을 비옷 주머니에 단단히 쑤셔 넣었다. 바람이 얼굴을 핥히었지만 마음은 그보다 100배는 더 차가웠다. 머릿속에서는 까미에게 공격당하며 울부짖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끝없는 경고음처럼 울렸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그녀가 탈출한다면 모든 증거는 사라질 것이다. 최 반장의 집 대문에 도착하자마자 지수는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최 반장이 황급히 달려 나와 한밤중에 그녀를 보고 경악했다. 지수 자네, 이게 무슨 일인가? 찾았어요. 지하실을. 수련 씨의 일기장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가 시어머니가 절 가두려고 했어요. 까미 덕분에 겨우. 지수는 숨을 헐떡이며 사진과 일기장을 건넸다. 최 반장의 눈이 누렇게 바랜 종이 위를 스치자 경련을 일으켰다. 맙소사. 이건 틀림없는 수련의 필체야. 그는 서랍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내 필체를 비교했다. 틀림없어. 의심은 했지만 김혜숙이 이런 짓까지 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 그들은 한데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지수가 얼어붙었다. 사랑하는 사이요. 최 반장은 긴 한숨을 쉬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 옛날 자네 시아버지 진철이는 어머니의 강요로 정략 결혼을 했네.
하지만 그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시골 교사였던 수련이었지. 자네 시어머니는 격렬하게 반대했어. 수련이 자기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늘 말했지. 진철이가 수련과 함께 도망치려 했을 때 수련이 사라진 거야. 지수가 떨었다. 질투심 때문에 수련 씨를 짐승처럼 지하실에 가둔 거군요. 최 반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진철이의 오랜 전우였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가족을 돌보겠다고 약속했지. 하지만 내가 이런 비극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둔 셈이야. 지수는 입술을 깨물고 일기장을 꽉 쥐었다. 모든 걸 밝히고 싶어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수련 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아야 하고요. 갑자기 최 반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는 붉은 비단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들고 나왔다.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자 반으로 찢어진 낡은 사진이 나왔다. 내가 수십 년간 간직해온 걸세. 진철이와 수련이가 집 뒤 계곡에서 찍은 사진이야. 나머지 반쪽은 아마 김혜숙이 가지고 있을 걸세. 지수는 사진을 보다가 문득 기억해냈다. 집거실 장롱에는 시어머니가 절대 만지지 못하게 하던 비밀 서랍이 있었다. 한 번도 궁금해한 적 없었지만 지금은 달랐다. 돌아가야겠어요. 그 여자가 모든 걸 업애기 전에 최 반장이 지수의 손을 잡았다. 정말 조심해야 하네. 내가 경찰에 연락하겠지만 그들은 명확한 증거와 자백을 원할 걸세. 만약 그 여자가 입을 연다면 말이지. 지수가 집에 도착했을 때 날이 막 밝아오고 있었다. 창고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시멘트 바닥에는 시어머니의 발자국이 선명했다. 까미는 부엌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등에는 긁힌 상처가 몇 군데 나 있었다. 그녀가 탈출한 것이다. 지수는 거실로 달려가 장롱을 뒤졌다. 몇 번을 밀고 당기자 마침내 딸깍 소리와 함께 비밀 서랍이 열렸다. 안에는 낡은 편지 뭉치, 수첩, 그리고 나머지 반쪽 사진이 있었다. 최 반장이 가지고 있던 조각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지수는 수첩을 펼쳤다. 시어머니의 일기였다. 단정한 필체였지만 내용은 광기로 가득했다. 내 아들은 저 시골뜨기 계집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 애가 도망치려 했다. 나는 허락할 수 없다. 그는 박씨 가문의 피다. 쓰레기 같은 것과 결혼할 수 없어. 나는 신경을 마비시키는 약을 구했다. 그 여자는 비명을 질렀지만 오직 나만이 들었다. 죽었어야 마땅했지만 살아남았다. 그렇다면 영원히 어둠 속에서 살게 해주마. 지수는 덜었다. 이것은 단순한 감금이 아니었다. 납치와 약물 투여까지. 그녀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최 반장에게 전화했다. 증거를 찾았어요. 시어머니의 일기장이에요. 나머지 사진 조각도요. 최 반장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좋아. 경찰을 바로 보내겠네. 하지만 문단속 자락에 방금 김혜숙이 새벽녘에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네. 휘발유통을 들고 있었다더군. 아침 햇살이 막 퍼지기 시작했을 때 집 뒤편에서 맹렬한 불길이 치솟았다. 지수는 코를 찌르는 휘발유 냄새와 유리 깨지는 소리에 놀라 방에서 뛰쳐나왔다. 창문 커튼에 이미 불이 붙어 검은 연기가 뱀처럼 꿈틀대고 있었다. 어머님, 지수가 소리쳤다. 뒤뜰 시어머니가 유령처럼 서 있었다. 손에는 라이터를 든 채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떨리고 있었다. 네가 아주 똑똑한 줄 알더냐?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아무도 이 가문의 명예에 먹칠할 수 없어. 아무도 그 과거를 파헤칠 수 없다고. 지수는 기침을 참으며 뒷걸음질 쳤다. 수련 씨를 20년 넘게 가둬놓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 감히 명예를 말씀하세요. 그분은 죄가 없어요. 죄인은 어머님이세요. 그게 집이 내 아들을 빼앗아갔어. 내 아들은 내 전부였단 말이다.
김혜숙은 울부짖으며 아이터를 벽에 던졌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 벽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지수는 불을 끄려 했지만 불길은 너무나 빠르게 번졌다. 그녀가 이웃을 부르러 뛰쳐나가려던 순간 지하실 쪽에서 희미한 신음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멈춰섰다. 이성은 도망치라고 소리쳤지만 심장은 그녀를 뒤돌아보게 했다. 수련. 다시 한번. 약하지만 분명한 신음 소리가 들렸다. 지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창고로 달려가 연기가 피어오르는 나무 바닥 판자를 들어 올렸다. 연기가 쏟아져 들어와 숨이 막혔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지하실 뚜껑을 열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하실 아래 희미한 휴대폰 불빛이 벽구석에 웅크린 강마른 형체를 비췄다. 그 사람은 아직 살아있었다. 이수련 씨, 저예요. 지수예요. 진철 아저씨 며느리요. 여인이 떨며 고개를 들었다. 백발의 머리, 햇빛을 보지 못해 검게 변한 피부. 눈은 오래 갇힌 야수처럼 공허했지만 그녀는 속삭였다. 지수, 아가씨, 진철 씨, 부인. 지수는 흐느꼈다. 아니에요. 진철 아저씨는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분 아들 민준 씨 아내예요. 여인, 이수련이 오열했다. 눈물이 메마른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여기서 죽는 줄 알았어. 아무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을 거라고 매일 기도했는데. 지수는 그녀를 부축했지만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녀의 몸은 너무나 약했다. 이미 지하실 천장 일부에 불이 옮겨붙어 연기가 쏟아져 내려와 두 사람은 격렬하게 기침했다. 지수는 수련을 등에 업고 필사적으로 계단을 오르려 했지만 지하실 문은 이미 불길에 반쯤 무너져 내린 상태였다. 그녀는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 아래에 사람이 살아있어요. 바로 그때 대문 쪽에서 소방차와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최 반장이 두 명의 경찰관과 함께 제일 먼저 나타났다. 그들은 신속하게 문을 부수고 불길이 집 전체를 삼키기 직전 두 사람을 밖으로 끌어냈다. 대문 앞. 김혜숙은 이미 제압당한 상태였다. 그녀는 당바닥에 주저앉아 넋나간 눈으로 구급 침대에 실려 나오는 이수련을 보며 절규했다. 안 돼. 저 여자는 죽어야 해. 누가 저 여자를 살려두라고 했어. 한 경찰관이 그녀를 제지했다. 지수는 그저 연민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어머님은 진실을 영원히 묻을 수 없었어요. 사흘 뒤 김혜숙은 불법 감금, 중상해, 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이수련은 오랜 감금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외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지수의 남편 민주는 소식을 듣자마자 귀국해 친어머니의 병상 옆에 무릎 꿇고 눈물을 쏟았다. 지수는 병원 복도에 조용히 서서 까미를 품에 안고 있었다.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졌지만 고통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과거의 유령은 모습을 드러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상처가 과연 아물 수 있을까? 화재 사건 사흘 뒤에 병원은 심리치료와 신체 회복을 위해 이수련을 계속 입원시키기로 했다. 지수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사람들은 한 생명을 구한 그녀를 칭찬했지만 마음속에는 조금의 안도감도 없었다. 대신 대답 없는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다. 시아버지 박진철은 왜 이수련과 그런 관계였을까? 시어머니는 왜 그녀를 그토록 증오해 지하실에 가두었을까? 그리고 이 일을 아는 사람이 또 있었을까? 지수는 불에 탄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었지만 관계자 신분으로 출입을 허가받았다. 그녀는 화재의 영향을 유일하게 받지 않은 다락방으로 향했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찌든 공간, 낡은 장롱 구석에서 녹슨 자물쇠로 잠긴 괴짝 하나를 발견했다. 경찰의 도움으로 자물쇠를 부수자 안에는 낡은 편지 뭉치와 일기, 그리고 빛바랜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가장 위에 있는 편지 봉투에는 뚜렷한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평생을 빚진 여인 수련에게.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그 내용은 그녀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다. 수련아,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나는 비겁했고 내가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게 내버려둔 채 가족과 내 앞길을 택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네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을 때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시골 출신의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 너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나는 장남이었고 집안 전체의 기대주였다. 그들은 나를 다른 여자, 해숙과 억지로 결혼시켰다. 나는 너를 배신했지만 너와 우리 아이를 그리워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그저 언젠간 내 아이가 아들이든 딸이든 아비가 어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주기만을 바랄 뿐이다. 지수는 편지를 다 읽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괴짝 안에는 젊은 시절의 이수령과 박진철이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다. 박진철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하는 행복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사진은 누군가 찢었다가 다시 붙인 듯 풀 자국이 얼룩덜룩했다. 그녀는 또 다른 일기장을 펼쳤다. 첫 장에는 그해 5월 5일 날짜가 적혀 있었다. 나는 오늘 수련을 홀로 감당하게 내버려 둠으로써 나 자신을 죽였다. 어머니가 절대 용서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더욱 용서할 수 없다. 너와 함께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꿈을 꾸었지만 그것은 영원히 꿈으로만 남게 되었다. 지수는 일기장을 가슴에 껴안았다. 지금까지 시어머니의 모든 말은 시아버지를 모범적인 남편, 효심 깊은 아들로 포장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역시 어머니에게 저항하지 못하고 임신한 여인을 버린 나약한 남자였으며 그 결과 세 사람 모두 고통스러운 세월 속을 더돌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병원으로 돌아온 지수는 이수련의 병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한결 정신이 맑아진 듯했다. 지친 기색은 여전했지만 지수를 바로 알아보았다. 지수 아가씨, 돌아왔군요. 지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의 편지와 일기장을 찾았어요. 아주머니는 버림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저 편견이라는 게임의 희생자였을 뿐이에요. 이수련은 소리 내어 울었다.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다. 아무도 날 기억 못하는 줄 알았어. 영원히 잊힌 줄 알았는데. 지수는 주머니에서 다시 붙인 사진을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사람들은 잊은 게 아니라 묻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제가 더는 과거가 묻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이수련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느다란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다.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미소 지었다. 눈물로 얼룩졌지만 희망이 담긴 미소였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였다. 낯선 번호로 걸려오는 협박 전화와 미행의 흔적은 지수의 삶을 다시 위험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침묵할 수 없었다. 자신과 어린 아들 준우를 지키기 위해 더 강해져야 했다. 바로 그때 시아버지의 숨겨진 동생이라는 남자의 등장은 모든 것을 더 복잡한 미궁으로 이끌었다. 지수는 최 반장을 다시 찾아가 시아버지의 숨겨진 동생에 대해 물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하루 전부터 종적을 감춘 상태였다. 지수의 휴대폰은 계속해서 해킹당했고 협박 문자는 끊이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변호사와 경찰의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변호사와 대책을 논의하던 중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자신을 박진철의 친동생 박태우라고 소개하는 남자였다. 그의 목소리는 강하고 단호했다. 당신이 우리 집안일에 대해 파헤치고 있다는 걸 압니다. 내가 진실을 알려줄 수 있지만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 될 겁니다. 박태우는 직접 만나 이야기하자고 요구했다. 지수는 인적이 드문 작은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차가운 인상에 다부진 체격,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박진철이 김혜숙과 결혼하기 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집안에서 철저히 숨겨진 아들이었다. 어릴 때 집에서 쫓겨나 힘겹게 살아온 그는 오직 공정한 대우와 명확한 해명만을 원하고 있었다. 정말로 이 집안을 돕고 싶다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찾아내시오. 나도 알고 싶으니까. 하지만 조심해야 할 거요. 진실이 드러나길 원치 않는 자들이 있으니 그는 지수에게 USB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가족의 과거에 대한 수많은 자료와 사진이 들어 있었다. 양날의 검이 될 테니 비밀을 유지하라고 충고했다. 그날 밤 지수는 아들 준우를 재우고 컴퓨터에 USB를 꽂았다. 화면에는 박진철과 관련된 수많은 파일이 나타났다. 다른 여자와 찍은 사진, 박태우라는 이름의 혼외자가 있다는 출생 증명서, 이 사실을 덮기 위한 협박과 음모가 담긴 서신들, 그리고 최 반장과 시어머니가 이 일을 어떻게 은폐할지 논의하는 장면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까지. 영상 속에서 시어머니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일이 알려지면 가문의 명예는 끝장이야. 태우 그놈 당장 처리해야 해. 지수는 이 은폐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라 집안의 권력과 이권이 걸린 문제임을 깨달았다. 다음 날 그녀는 모든 자료를 들고 신뢰할 수 있는 형사를 찾아갔다.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폭력을 동반한 강압과 은폐의 정황이 보입니다. 수사에 착수하고 당신과 아들을 보호하겠습니다. 며칠 후 지수는 미행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음을 느꼈다. 낯선 차량과 의문의 그림자들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어느 날 밤 귀가하던 그녀의 앞을 누군가 막아섰다. 그 순간 까미가 맹렬하게 짖으며 달려들어 괴한을 쫓아냈다. 물러설 수 없었다. 박태우 역시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협력하겠다고 연락해왔다. 어둡고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지수는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수개월간의 수사와 위험한 대치 끝에 마침내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왔다. 지수는 변호사와 경찰의 지원을 받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녀는 가미가 무덤에서 짖던 날부터 시작된 모든 일을 대중 앞에 털어놓았다. 박태우 역시 자리에 참석해 모든 것이 사실임을 증언하며 그 집안이 숨기려 했던 과거의 증거들을 공개했다. 언론과 여론의 집중포화에 박씨 일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가문의 기둥이었던 시아버지의 숨겨진 과거와 시어머니의 범죄가 드러나자 그들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다. 증거들이 명백했기에 경찰은 박태우에 대한 아동 학대 및 협박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했다. 박씨 일가의 몇몇 인물들이 정보 은폐 및 정신적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지수는 이 이야기가 증오로 끝나길 원치 않았다. 그녀는 화해를 통해 가족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모두가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랐다. 오랜 고통을 겪은 박태우 역시 집안이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모든 소용돌이가 끝난 후 지수는 아들 준우 그리고 충직한 까미와 함께 낡은 집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작은 가게를 열어 자립하며 자신만의 꿈을 키워나갔다. 삶은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강인한 의지와 진정한 친구들의 지지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찾았다. 이야기는 따스한 햇살 아래 지수와 준우가 까미와 함께 뛰노는 모습으로 막을 내리는 듯했다. 지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삶은 언제나 시련으로 가득하지만 마주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어느 날 오후 지수의 전화벨이 울렸다. 낯설고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내 자신과 아들의 안전을 지키고 싶다면 우리 집안일에 더는 기어들지 마라. 지수는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평정을 유지했다.
전 두렵지 않아요. 진실은 밝혀져야만 해요. 그와 동시에 어두운 방 안에서 한 노인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박 씨 가문의 오랜 친구이자 이 모든 어두운 비밀을 은폐하려 했던 음모의 배후 윤태석 회장이었다. 그는 지수와 박태우의 신뢰도를 덜어뜨리고 가문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다. 위험을 감지한 지수는 박태우 및 친구들과 함께 대책을 세웠다. 그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우신수를 배우는 한편 윤 회장의 음모를 밝힐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던 중 오래전 도시를 떠났던 옛 친구 란이 나타났다. 그녀는 윤 회장이 박 씨 가문뿐만 아니라 수많은 불법적인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가 담긴 서류 파일을 들고 왔다. 란의 도움은 정의를 향한 싸움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지수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윤 회장의 뒤를 쫓았다. 몇 주간의 추적 끝에 탐정팀은 윤 회장과 그 일당이 돈 세탁, 청탁, 폭력을 통한 입막음 등 온갖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는 녹취와 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윤 회장이 박태우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그를 학대하고 협박하도록 주도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위협은 거세졌다. 지수의 집이 파손되고 노골적인 협박이 이어졌다. 설상가상으로 지수와 박태우가 믿었던 탐정팀의 일원 중 한 명이 배신하여 정보를 윤 회장 측에 팔아넘겼다. 계획이 탄로 나면서 그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조력자가 나타났다. 은퇴한 전직 경찰 간부인 강 반장이었다. 그는 유사한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다며 자신의 경험과 인맥을 동원해 윤 회장과 맞서 싸우는 것을 돕겠다고 나섰다. 강 반장의 합류로 전세는 역전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든 증거를 모아 관계 당국에 제출하는 한편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것을 공개할 계획을 세웠다. 강 반장은 서류를 검토하던 중 윤 회장이 보관하던 비밀 문서를 발견했다. 그 문서에는 윤 회장이 다수의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대규모 부패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가 담겨 있었다. 마침내 윤태석 회장과 그 일당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법정은 지수와 동료들이 수집한 녹취록, 비밀 문서, 그리고 용감하게 나선 증인들로 가득 찼다. 윤 회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지수 측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려 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수일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는 윤태석과 그의 동료들에게 부패, 직권남용, 협박 및 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윤 회장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불법적으로 축적한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 지수와 박태우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모든 이들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재판이 끝난 후 지수와 박태우는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를 돌보고 사랑과 안전 속에서 준우를 함께 키웠다. 그들의 작은 가족은 인내와 정의에 대한 믿음이 가진 힘의 상징이 되었다. 지수는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다른 사람을 돕는 원동력으로 바꾸고 싶었다. 아들 준우 역시 사랑이 가득한 환경에서 친절하고 용감한 아이로 자라났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어느 날, 지수는 새로 지은 집 옥상에 서서 넓게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인생은 끝없는 시련의 연속일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한 정의의 빛은 언제나 길을 비춘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